그다음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수 설비 그러면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이번 시간은 제5과목 전기 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고, 앞전에 모의고사 본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정규 강의에서 요약 정리해 드린 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면은 81번 정확 가공 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지물을 설정을 해놓고 여기 라인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 없지만 요게 저압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저압 가공 전선. 그 선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옆에에 뭐 안테나가 이렇게 있다. 예, 안테나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에 요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안테나와의 이격거리를 왜 잡아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안테나와의 이격거리를 잡는 이유는 여기로부터 무슨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유도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유도 장애를 줄인다. 그러면 정전 유도 장애하고 전자 유도 장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전압이 약하니까 그 범위가 작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복도 고압이나 특고압이 아닌 일반 저압 피복이다 하니까 뭐 길어 한 요 정도 되겠네요. 닿지 않으면 된다. 우리 일상적으로는 뭐가 돼요? 좀만 떨어지면 된다. 근데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60c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네요. 자, 다음에 82. 고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한 경동선은 안전율이 얼마 이상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안전율에 대해서는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도 그렇고 정규 강의 시간에도 그렇게 내가 뭐가 돼 주장을 했어요. 이건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도 뭐가 됩니까? 앞에 지금 고압 가공이잖아요. 자, 고압 가공, 뭐 저압 가공, 뭐 특구별 고압 가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고 이 전선에 대한 선에 대한 선, 또 다른 말로는 금속선이라고 할게요. 이 선에 대한 안전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2.2하고 2.5. 예, 그래서 안전율을 2.2배, 220% 봐라. 안전율을 250% 더 여유를 줘라. 이런 뜻인데 경동선은 뭐가 됩니까? 질기잖아요. 그래서 경동선은 무조건 2.2. 물론 여기에 내열 합금동선. 네, 합금동선. 막 이런 건 2.2고요. 나머지는 다 뭐가 됩니까? 2.5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고압 가공 전선로가 포인트가 아니라 경동선이 포인트예요. 경동선. 그러니까 꼭 외워두세요. 선은 무조건 안전율이 두 개다. 2.2 아니면 2.5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3. 사용전압이 투투나인인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완금, 지주 또는 지선과의 이격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색깔을 한번 그릴게요. 자, 요렇게 뭐가 됩니까? 노란 선으로, 노란색으로 그렸으니까 뭐가 돼요? 지지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빨간 거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완금. 그 다음에 쓰러지는 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봇대를 갖다가 받쳐주면 뭐가 됩니까? 지주.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선을 잡아주면 이건 뭐가 되나요? 그렇죠. 지선. 이럴 때에 결국 요 선의 전압이 뭐가 됩니까? 2 to 9이다. 이때에 어느 정도 이격이 돼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건 뭐 거리가 많으니까 신경 쓸 건 없고요.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요렇게 뭐가 됩니까? 요 끝부분을 요 부분만 확대해서 그리게 되면 요즘은 다 경환금을 쓰니까 이렇게 되고요. 라인 포스트 해자가 올라가죠. 라인 포스트 해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갈 때에 요 전선의 전압이 2 to 9이다. 요 이격거리가 얼마 이상 돼야 되면 근접했을 때 요 이격거리가 얼마 이상 돼야 되느냐. 근데 2 to 9이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앞전 문제가 있었죠? 2만 볼트 계통은 20cm로 기억을 하셔라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다음 84. 급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급전선은 비절연 보호 도체, 매설 접지 도체, 레일 등으로 구성하며 단권 변압기 중성점과 공통 접지에 접속한다. 가공식은 전차선의 높이 이상으로 전차선로의 지지물에 병가하며 그 다음에 뭐 선상 승강자 이런 그 승강장 인도교 과선교 이런 얘기가 나왔고 터널 내에 급전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 급전선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전기 철도 전철. 자, 그러면 전철이고 또 뭐가 됩니까? 전철에서 또 큰 건 뭐가 돼? KTX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 얘기는 전철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돼 갖고 레일이 있고 여기도 레일 이제 색깔을 좀 구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차가 이렇게 있겠죠. 바퀴도 있고,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펜타그라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커터너리 방식에 의해서 조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라인이 이제 바로 뭐가 돼요? 급전선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으면서 얘기는 잘 어려운데요. 우리가 전철의 기본 구성을 보게 되면 여기다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레일이 있고요. 여기에 펜타그라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도체가 가는데 요게 플러스 도체이고요. 그 다음에 쏘리 이거 레일이 아니고 제가 바퀴입니다. 바퀴 막 헷갈려요. 바퀴. 그리고 밑에 레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레일이. 그러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요거는 25,000볼트예요. 현재 교류 25,000볼트고요. 위에가 플러스 선이고 이렇게 선이 안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여기에 모터가 있고 모터를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전선의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
급전선의 개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얘는 다시 돌아가니까 단상이잖아요. 교류 단상 25,000V. 이거는 뭐가 돼요? 돌아간다 해서 귀선이에요, 귀선. 예. 그러니까 급전선은 플러스를 말하는 건데, 여기 읽어보시면, 급전선은 비절연 도체, 즉, 나전선을 썼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매설, 접지, 매설, 땅에 묻었다는 거잖아요. 매설, 접지, 도체, 레일. 얘는 여기잖아요, 여기. 레일. 이게 레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급전선의 개념이 아니라 뭐가 돼요? 귀선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간단하죠? 그래서 한 번의 개념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85. 진열장 내에 배선으로 사용전압 40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코드 및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뭐 거저죠. 캡타이어 케이블 코드 나왔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0.75 스케 하잖아요. 0.75. 예. 다음 86. 최대 사용 전압이 23,000V인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건 따로 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연 내력 시험은 누설 전류 측정이라니까요. 예. 누설 전류를 측정을 해서 누설 전류가 많으면 절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누설 전류가 작으면 절연 상태가 좋은 거다. 그래서 누설 전류 측정하는 방법은 절연 저항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게 있다.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절연 저항계를 가지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0.1 메구옴, 뭐 1.0 메구옴 이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 절연 내력 시험을 물어봤는데 이 절연 내력 시험은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가 됩니까? 7,000V 이하하고 7,000V 초과 이렇게 해서 7,000V 이하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1.505 물론 최저 500이지만 그건 안 쓰고요. 여기선 다른 거 읽을 거 없잖아. 전압이 얼마다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무조건 비접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1.25 접지식 그러면 1.1 다중접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무조건 0.92 직접 접지 그러면은 154 계통만 외워가지고 그냥 뭐가 돼? 0,72, 0,6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7,000V 넘었네? 비접지구나. 7,000V 넘었네? 비접지구나. 하니까 1.25죠. 그러므로 테스팅 전압은 비접지니까 그냥 뭐가 돼? 최대 사용 전압 23,000V에다 곱하기 1.25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쉽게 공부하셔라. 그런 이야기예요. 28,750이 나오네요. 다음 지중전설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이때 차량 기타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얼마냐. 근데 이건 옛날 문제를 갖다가 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간단해요. 지중해 땅 속에다가 묻는다. 자, 사람이 서 있고 지중에다가 무조건 묻는다. 트라프를 묻던 아니면 관로를 묻는다. 그러면 기본이 몇 메다예요? 기본이 1m 이상. 그러면서 단 차량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60cm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그냥 기본이 뭐가 됩니까? 1m다. 그죠? 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다음 88 플로어 덕트 공사의 저하 복내 배선 공사 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 그러면 덕트를 생각하면 돼요. 덕트 그러면 일단 모양새가 일반적으로 물론 셀룰라 덕트라든가 이런 거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덕트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덕트 그러면 양철판으로 이렇게 만든 게 덕트예요, 이게. 예. 이 덕트를 바닥에다가 매설했다. 그럼 바닥이 영어로 플로어인가요? FLOR인가? 스펠링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 매설된 덕트니까 뭐가 돼요? 플로어에 매달은 덕트다. 그러니까 플로어 덕트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여러분이 필기가 끝나면 이제 실기에 가게 되면 이제 플로어 덕트에서 뭐 용도에 따라서 피더, 그 다음에 뭐 플러그 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여기다 전선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읽어보면 되죠. 덕트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당연히 막아야 되죠. 왜냐하면 덕트 끝부분 안 막으면 일로 뭐가 들어갔어요? G 들어간다 이거죠. G. 예, 막고 옆에서 들어가야 된다. 구멍을 내서 옆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5개형 비닐젤은 아니 여기다가 5개형이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왜 썼을까요? 얘는 옥 외에서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플로어 덕트는 플로어면 바닥이니까 실내가 되잖아. 그러면 이미 여기서 끝난 거야. 얘는 옥 외에서만 써라라는 뜻의 전선이 5개형이다. 근데 이거 플로어 덕트에다가 5개형을 쓴다? 그러면 안 되죠. 옥내에다 쓰는 거니까. 플로어 덕트는 옥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용어들 뭐 전선 안에 접속점이 없을 거 뭐 여기 전선이 차지하는 덕트의 내단 면적은 얼마냐 이런 건 나중이고 기본적인 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 89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 소비 지역의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그럼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풍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 야산에 뭐가 됩니까? 나무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뭐가 돼요? 그 태양광 그 판넬 갖다 붙여놓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을 뭐라고 물어보느냐?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전원이 여러 군데 펼쳐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분산형 전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용어만 아시면 돼요. 자, 90번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 전선로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다 이하가 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상황을 설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와서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는데 애자 사용 공사를 갖다 한다. 이건 좀 사이즈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애자 사용 공사는 다 뭐가 됩니까? 옥내 인테리어로 봐야지. 예를 들어서 옛날 구닥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됩니까? 벽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런 과정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가 됩니까? 노부의자를 놓고서 이렇게 뭐가 됩니까? 벽측에다 설치한 게 이게 바로 옥측 전선로잖아요. 예. 이거는 1980년대, 70년대 말이나 80년대에 볼 수 있었던 거지 지금도 이걸 볼 수가 있다? 야, 이건 조금 무리가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의
지지점 간의 거리니까 이 애자와 이 애자 사이에 요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거 2m 이하죠. 그래서 지점 간의 거리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아요. 벌써 캡타이어 케이블 그러면 1m 케이블, 그 다음에 애자, 금속관 뭐 이런 거는 뭐가 돼요? 2m, PVC 1.5m, 덕트 3m. 이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틀이잖아요. 이제 그런 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정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전에 앞전에 그 뭐 모의고사라든가 여기에 강의할 때 정리해 둔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요.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또 이제 뭐가 돼? 기사 보셔야 되잖아. 이제 그때도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91. 정확 가공 전설로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풍압 하중의 몇 배 하중에 견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목주가 있어요. 예. 자, 나무로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때 뭐가 돼요? 풍압하중이라는 건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건데, 자, 여기에 바람이 후 불었다 이거지. 예? 예. 자, 바람이 후 불었을 때 가는 하중인데, 여기 가는 하중이 뭐가 제일 큰 게 뭐가 됩니까? 고온계 갑종하중이잖아. 예. 그러면 고온계 갑종 풍압하중인데 예를 들어서 원형이 588이다. 그럼 588에 봤는데 얘가 뭐가 돼? 588에 풀어주면 안 되니까 588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럼 몇 배 더 견뎌야 되느냐? 그게 안전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전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라인에 여기가 저압이냐 고압이냐 특별고압이냐 그랬을 때 저압이면은 얘가 쓸어 부러졌을 때 위험도, 고압일 때 부러졌을 때 위험도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내가 정리해 줬잖아요. 저압은 얼마? 1.2배. 이 값에 뭐가,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숫자를 못 외우고 있는데 만약에 원형이다 라고 해서 588이면 얘가 얼마에 견딘다? 588에 곱하기 1.2배에 견뎌야 한다는 얘기에서 저압이면 1.2, 고압 1.3, 특별고압은 1.5. 그래서 보안공사가 하면 얘네들이 1.5, 얘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2.0. 다 이거 안전율은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다 이거 정리해 줬잖아. 그러니까 다 한 번 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냥 얘기하는 거야. 평범하게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뭐가 됩니까? 1.2지.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약전류 전선이 공가된다. 그러면 이제 그땐 보안공사니까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다음 92. 교류 전차선의 충전부. 교류 전차선의 충전부가 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충전부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살아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전기가 살아있는 부분. 앞부분에서 뭐가 돼? 급전선 못 쓴다고 그랬습니까? 나전선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펜타그래프가 문지르고 지나가면 접촉 전선도 피복이 안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럼 거기 만지면 그냥 가잖아. 그럼 거기가 바로 충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교류 전차선 등의 충전부하라는 말의 의미는 거의 대부분이 교류 전차선과 식물 간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얼마 이상 이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투투나인은 22,900은 Y결선돼서 선간전압이 22,900이기 때문에 실제 선 하나의 전압은 13,200밖에는 안 돼요. 근데 얘는 단상이에요. 단상 25,000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선을 만졌을 때 교류 전차선 하나를 땅에다 발을 대고 교류 전차선 하나를 만졌을 때는 25,000V에 감전되는 거고요. 투투나인 배전선로를 만졌을 때는 25,000이 아니라 절반 정도 조금 넘는 13,200에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 자체에 뭐가 돼요? 상전압이 차이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니까 이격거리도 매우 커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글쎄 한 5m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머릿속에 외우자. 아, 교류 전차선 전압이 얼마라고요? 25,000. 그러니까 뭐가 돼? 그 앞에 2자 빼버리면 5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요령 거 외우자 하는 겁니다. 다음 93. 조상기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조상기 뱅크 용량 몇 kV 이상일 때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 모의고사 내가 설명한 거 보세요. 뭐라고 설명했나? 동기조상기, 비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사 그 부분에 뭐가 됩니까? 거기가 어느 편이냐 하면 발전소, 변전소, 기기보호 편인데 그때 그랬잖아요. 그냥 잊어버려라. 조상기 그럼 얼마? 15,000. 에? 그렇게 내가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조상기 그냥 15,000이야 그냥 이거는. 제 그림도 안 그리잖아. 94. 고장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뭐 고장 보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데 읽으면 다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고장 보호는 일반적으로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다. 고장 보호는 인축의 몸을 통해 고장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거 맞네. 이게 외함 접지의 목적이니까. 예, 외함 접지 목적이고. 고장 보호는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 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건 외함 접지의 목적이고 왜 외함 접지의 저항값을 접지 저항값을 낮춰주느냐라는 개념의 의미이고요. 고장 보호는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 전류의 지속 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해야 된다. 이게 누전 차단기 동작 시간이네. 그래서 누전 차단기 동작 시간이 욕조에 쓰는 건 0.03초짜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건 0.5초 이렇게 나오잖아요. 2번, 3번, 4번이 맞네요. 그래서 고장 보호는 일반적으로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2번, 3번, 4번의 개념이 맞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접지 저항을 왜 얼마 이하로 해야 되느냐? 누전 차단기 동작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2번, 3번, 4번의 개념이 맞겠습니다. 자, 95. 네온 방전 등의 관등회로. 자, 여기서 관등회로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간단해. 관등이라고 하는 거는 등은 등인데 얘가 관이에요. 관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관.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맨날 보는 게 뭐예요? 형광등 아니야, 형광등. 예. 형광등이 바로 뭐가 돼요? 관등, 관이잖아요. 등이 관으로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의 네온등. 예, 얘네들. 그럼 얘네들은 그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얘들 동작 원리는요, 이것들은 이제 방전관이라고 그러는데, 합해서. 여기에 필라멘트 있고, 여기에 필라멘트 있죠. 그래갖고 여기는 항상 안전기라는 게 있어요. 안전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220이 들어가도 스위치가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에 E는 LDT분의 DI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전압, 매우 높은 전압이 순간적으로 형성이 돼서 여기에서 글로우 방전이 형성이 돼야 되죠. 이때 요 전압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가 돼요? 파센의 법칙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선의 단면적을 볼 것 같으면 여기는 P복은 얇고 그 다음에 구리선은 많이 있지만 여기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몇천 볼트라는 그 파선의 법칙에 의해서 만 볼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P복은 두껍고 전압이 올라가는 대신에 전류는 적으니까 전선의 굵기는 가는.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방전등용 전선이고 여기를 우리가 관등회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선을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뭐가 됩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나사가 돼서 이렇게 벽면에다가 바닥면이라든가 벽면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죠. 요게 그 관등회로용, 요게 관등회로용 애자죠, 애자. 그래서 플라스틱. 자, 그래서 방전등, 네온 방전등은 여기다 네온가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네온가스를 집어넣어서 푸른색으로 방전한다 하는 건데, 네온 방전등의 관등회로의 전선은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하는데 그 애자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플라스틱 애자로 견고하게 지지를 했는데 이때에 요 조용제면, 여기서는 제가 바닥면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조용제면이에요. 여기 얼마 이상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미리니까 뭐가 돼? 숫자가 커 보이지만 뭐 6cm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높지, 그 애자가 크지 않더라고 제가 봤는데. 그거 봤잖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다음, 수소 냉각식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 자, 이때 수소가 왔다 갔다 하는, 뭐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여기에 이제 큰 발전기나 전동기, 예를 들어 발전기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가 돼요? 관이 형성이 돼 갖고 여기에 뭐 냉각, 그 다음에 이렇게 펌프 돌려서 냉각된 수소, 그 다음에 여기는 뜨거워진 수소, 이 안에 열을 빼내와야 되니까 더워진 수소, 그리고 여기서는 방열,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예. 이와 같은 이제 수소 냉각 방식을 쓴다는 건데 여기에 시설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하는데 수소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이거는 폭발성 기체잖아요. 예. 누구랑 만나면요? 플러스, 그렇죠. 산소랑 만나면 폭발하는 폭발성 기체예요. 자, 여기에 뭐가 됩니까? 수소를 통하는 관으로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 재질이 구리란 얘기고요. 수소를 통하는 관은 이음매가 있는, 이거 틀렸죠? 이음매가 있으면 안 되지. 예. 이음매가 있으면 그쪽으로 뭐가 됩니까? 수소가 바깥으로 뭐가 돼요?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폭발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 이음매가 있는, 벌써 틀렸죠. 예. 이런 개념 아주 쉬운 문제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수소의 온도, 그 다음에 수소의 순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력 보안 통신선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철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되느냐. 지금 벌써 안전율이 몇 문제 나왔어요? 3문제 나왔잖아요. 전선의 안전율, 그 다음에 지지한 지지물의 안전율, 그 다음에 바닥. 얘가 밀고 들어갈 테니까. 예. 그 놔두면 밑바닥이 허하면 뭐가 돼? 밑바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가라앉게끔 내려오는 걸 갖다 막아줘야 되는 그 기초 안전율이잖아요. 기초 안전율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하게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네. 1.5 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지만은 모의고사 할 때 내가 안전율 뭐가 돼? 기초 안전율 다 잡아줬잖아. 누르는 거 이런 거 다 해줬는데요. 그 안전율이 3문제고 20문제에서 3문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8, 특별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측의 경관차. 경관차 그러면 볼 것도 없어. 예. 경관차는 뭡니까?
내장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경관차 그러면 내장형이다. 물론 그림까지 다 설명을 해서 제가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문제의 출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그 부분은 다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모의고사 쪽을 보시거나 정규 강의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관차 그러면 무조건 내장형이다. 자, 99. 사무실 건물의 조명 설비에 사용되는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 대지전압은 대지전압은 두 가지로 함축이 돼 있죠. 보통 300V 아니면 뭐가 돼요? 400V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전등회로 우리가 220을 쓰는 이유는 380을 못 쓰고 220을 쓰는 이유는 대지 전압이 300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다음 100번 전기 저장 장치. 요즘에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기 저장 장치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는 예비전원 설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를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기 저장 장치는 그 시설 장소는 주변 시설, 도로, 건물, 가연 물질들로부터 얼마 이상 이격을 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 잘 봐야 돼요. 출입구, 사람이 다니는 출입구, 피난, 화재가 났을 때 피난 할 때 출입구에 뭐가 됩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건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피난할 때 동선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 장애물이 형성돼서는 안 된다는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리 1.5m 그러나 화재라는 개념의 형성이 됐을 때에 사람들이 피하는 그 동선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외우는 거 쉽잖아요. 여기 보나마나 나올 때 물론 말은 안 되겠지만 곱하기 2 하면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하나 외우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본 것처럼 지금 20문제를 봤는데 뭐 KEC가 들어왔는데 뭐 이게 어떤 게 나올까 왜 고민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뭐가 됩니까? 처음 그러니까 관연도에 옛날 그 문제은행을 할 때 그 시절에 나왔던 문제하고 정말 그 시절에는 없었던 문제 비교를 하면 그 시절부터 나왔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가 18문제. 그리고 요거하고 앞에 뭐가 돼? 전기철도 급전선 문제. 그 두 문제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바뀐 KEC가 어떠냐고 막 호들갑 떨었지만은 결국 그러면 KEC 공부는 두 문제밖에 더 되냐는 얘기예요. 기본에 충실했어야 한다. 그러면 18문제 중에서 그 중에 또 뭐가 돼? 세 문제가 안전율에 해당하는 문제고 뭐 내장형 뭐 이격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에도 먼저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부분이 돼야지 뭐 KEC가 새로 개정됐다 해서 20문제가 다 개정된 문제가 나온다? 그런 턱은 없으니까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것이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살짝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지금 문제들을 세 과목을 보면 전력공학, 전기기계, 그 다음에 설비기술, 판단기준 이거 보면은 말이죠. 다 기본에 충실하면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고 느끼셨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말을 남기고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